안녕하십니까. 공산주의 바이러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산주의의 본질 두 번째,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1848년 공산당 선언 출판 이후 174년이 지나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공산주의 국가 중국, 북한, 쿠바 몇 나라만 남기고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마르크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회 구성체에는 이 책 이름인데요. 사회가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나누어서 한국 사회에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는 누구이며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회관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1980년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수준이 세계적인 경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논쟁을 조희연 현재 서울시 교육감이 편집한 책이 바로 한국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책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이 메가다의 동상을 허물어 제게 된다라고 주장한 이 양반은 대중과 사회를 좀 더 급진화해서 계급의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의식 수준입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마르크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몰수하여 공동소유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물리력이 필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권력 장악에 몰두합니다. 애써 모은 재산을 순수히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노동자, 인권, 떠들지만 혁명의 목적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윤리나 진리도 수단에 불과합니다. 부르주아의 진리는 프롤레타리아의 진리가 될 수가 없다. 프롤레타리아의 진리만이 참이다. 해방신학의 편들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와 애굽의 바로가 싸울 때 하나님은 약자인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당연히 가난한 자의 편을 든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부자의 편도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을 드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3절. 부자의 편을 들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급 따라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급이든 간에 쓸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편가르지 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난민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쓰고 대한민국의 무장혁명을 목표로 하는 지하 예비 테러 단체입니다. 혁명 고압을 완수하기 위해서 재벌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강도질까지 했지만 2006년도 민주화 투사로 인정받고 국가보상금도 받았습니다. 살인 미수범이 민주화 투사다. 계급투쟁을 위해서 저지른 모든 일을 윤리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본질입니다. 자본가를 타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선이고 옳은 것이고 윤리적입니다. 마르크스 자신도 평생 땀 흘려 노동한 적은 없습니다. 돈 많은 친척들 유산 뜯어먹고 살았으니까요.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면 사람도 150km의 속도로 공을 던지고 42.195km를 2시간 남짓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연습하면.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당대회, 당원의 자격을 몇 가지로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두 사람이 열렬하게 싸웁니다. 한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마르토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레닌. 서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마르토프는 당원 자격에 당의 노선에 동의하고 당비를 납부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세웠는데 레닌은 여기에다가 지급혁명가를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돈 버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혁명이며 일반 당원은
혁명을 위해서 풀타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때 당시 마르토프는 다수파고 레닌은 소수파였습니다. 아침에 시작한 논쟁이 저녁이 되어서 투표를 해보니 레닌이 오히려 다수파가 되었습니다. 볼셰비키가 다수파라는 뜻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물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전폭적인 투자를 합니다. 레닌이 말한 그 독재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 직접 폭력의 근거를 둔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요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복수정당제, 헌법, 삼권분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소련의 경우 수천만 명의 프롤레타리아가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공산당이 대표가 됩니다. 프롤레타리아에게 무제한으로 허용된 폭력과 권력을 공산당이 독점 행사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악한 마음은 종교와 법제도, 교육과 양심을 통해서 관리하고 제한하지 않으면 어떤 비극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혁명과 민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전 세계에서 고통 속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프롤레타리아를 대신해서 공산당이 권력을 잡았지만 공산당 인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을 이끄는 중앙위원회를 만듭니다. 결국 이 10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수천만, 수억 명을 이끄는 독재체제의 근간이 됩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계급차별을 없애겠다는 공산주의 혁명은 결국은 노멘클라투라라는 새로운 귀족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산당 간부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1845년 3월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프롤레타리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사실 알기도 어려울 걸세. 사실 두 사람 모두 귀족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전기를 읽어보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시에 안드레아스 고트샬크라는 양심적인 의사가 치료비도 받지 않고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을 치료하면서 쾰른 노동자협회를 조직하자 마르크스가 만든 신문 구독자보다 더 많은 회원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빼앗기게 되자 진짜 사회주의자 코트샬크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 수용소에 가둔 백두혈통 김씨 일가는 찬양하고, 과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 세끼 제대로 못 먹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토지개혁으로 밥 먹고 야식까지 먹을 수 있도록, 또 수천만 인구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준 인물들은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려,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으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말씀이죠. 진실을 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둠을 헤치고 나면 어두운 시대를 견뎌낸 카리스마가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질, 투쟁의 기술입니다. 1950년 6월 7일 북한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호소문, 글자는 잘 안 보이지만 발표를 합니다. 6월 25일 북한에 감금된 조만식 선생, 그리고 낙노당의 지도자 김삼룡, 이주화, 이런 사람들 같이 교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월 15일 남북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서울에서 평화통일 방법을 논의하자, 이제 이렇게 미끼를 던져 놓으니까 남한의 단체 지도자들은 서로 자기가 대표가 돼야 되겠다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완전 무장태세로 대기하던 인민군에게 터진 긴급 암호, 폭풍, 바로 유교가 터진 것입니다. 1972년 7월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상호 무장 도발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8개월 후 1973년 3월 북한은 우도와 완도에 무장공비를 침투시킵니다. 2017년 가을 한반도, 3월, 5월, 9월 전쟁 위기설로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평화 분위기가 갑자기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회담, 6월 싱가포르 회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홍보가 대단했습니다. 광어를 엄청 팔았죠.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사항을 보면 2018년 초부터는 조선도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화하는 평화적 환경 조성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뭘 해서 트럼프가 뭘 해서 이게 아니라 북한은 그냥 자기들 시간표대로 움직인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 입장에서는 평화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싸움의 기술 첫 번째가 바로 평화라는 이름의 투쟁입니다. 두 번째,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들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레닌의 가르침입니다. 너에게 세 명의 적이 있으면 둘과 동맹하여서 하나를 타도하고, 둘 중에 남은 하나와 연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1대1로 타도해라. 1970년대 남한에서 통일전선 전술 보섭 1순위가 남한 현실의 비판적인 좌파적 청년 학생,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공작을 해왔죠. 폭로가 굳이 사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1917년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멸망할 때 볼셰비키 당원은 1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100명으로 한반도의 100배가 넘는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공산당의 호의적인 41개 신문사를 통해서 정부의 약점을 물어뜯고 공격하고 선동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호의적인 국민이 70%라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하는 육군사관생도도 나옵니다. 북한이 남침하면 공산군과 합세하여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석기를 민주투사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도 있습니다. 이 땅에 공산혁명을 시도했던 자들이 민주화 인사로 둔갑합니다. 세금으로 몇 억씩 보상받고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수십 년 노력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지 딱 3일 만에 두 곳을 제외한 모든 신문을 러시아에서는 폐간시켰습니다. 한국의 좌파단체와 역사학자들이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면 일방적 제대를 강조하는 것이 되어 일방적 견해를 강조한 것이 되어서 다양성이 침해된다. 그게 이유입니다. 전국의 2356개 고등학교 중에서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단 한 곳이었습니다. 이 학교도 좌파단체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하나의 생각만 강요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한 전체주의 사상입니다. 기만전술이죠. 네 번째로는 공포전술이 있습니다. 망향대, 사람을 나무 위에 높이 매달았다가 땅에 떨어뜨리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 양우분시, 등지처참하고 비슷합니다. 자굴분묘, 손으로 땅을 파괴해서 그 구덩이에 생매장시켜 죽이는 것. 타사, 말꼬리에 사람을 묶어 끌어다니다가 죽게 하는 방법. 냉장, 사람을 매질해서 눈 속에서 얼려 죽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 우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용한 80여 가지 살인 방법. 그 폭풍 10년이라는 책에서 주경문이라는 사람이 밝힙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레닌의 극단적인 정치의 비도덕적 특성이다 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살인과 거짓의 영입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운동권 출신 작가, 평론가들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10년, 20년 동안 쉬지 않고 거짓말을 할까? 그 성실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절대 현실은 아닙니다. 결론, 김정은에게 호감을 느끼시나요?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슬람과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참 시대의 흐름을 탈 줄 모르는 분들입니다. 요즘 20대 교회 출석률이 약 3% 정도 된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 사회의 소수입니다.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시대부터 감옥 가서 고생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로 오랜 세월, 축적의 세월을 이 땅에서 보냈기에 하루아침에 대사가 절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수파로서 생존하고 다수를 이끌어갈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는 거짓말이다. 동성애 이슬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면 사람들로부터 빈정거림과 무시를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개독교 시대에 고민해야 하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포퓰리즘과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게 만듭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도 골고루 복지 혜택을 줘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선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도 역사도 그 진리의 수로를 따라서 흘러갑니다. 다수라도 말씀을 거역하면 망하고 소수라도 순종하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악한 왕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준비된 것처럼 악한 시절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예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가문이설에 속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에 오늘보다 유능한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사회 곳곳에서 영성과 실력을 쌓으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단번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 1911년 20살에 토리노 대학에 입학,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토리노에서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만큼 공산주의 성향이 뚜렷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아트 공장도 있었고 금속노조, 사회주의 노선, 지금의 한국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1년에 이탈리아 공산당 창당할 때 이탈리아 공산당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926년 무솔리니가 암살 기도 혐의를 밝혀내고 공산당원들을 대거 체포합니다. 이때 그람시도 같이 수감되었고 그는 옥중에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하는 방법인 프리즌 노트북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11년 만에 석방되지만 46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세상을 몰아치는 파도가 되어서 대한민국 해변까지 몰려왔습니다. 자, 그람시가 만든 기가 막힌 전략 첫 번째, 기동전과 진지전이 있습니다. 기동전은 전통적인 폭력혁명 방법입니다. 재빨리 자본과 계급을 해치우는 전략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혁명이 대표적입니다. 공장 노동자는 망치를 들고 나오고 농민은 꽃갱이와 삽을 들고 나와서 지주와 자본가를 죽였습니다. 시체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혁명의 고지를 넘었습니다. 농업국가는 기동전, 폭력혁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살았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폭력혁명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부유해지면서 퇴근 후 오페라 감상도 하고 맥주 마시면서 프리미어리그 축구도 봅니다. 주말에는 자가용 몰고 여행도 다닙니다. 폭력혁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식 수준도 높아져서 때려 부수자는 선동이 잘 안 먹힙니다. 그람시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과격한 방법을 버리고 진지전을 펼쳐야 한다. 진지는 참호, 요새 이런 것을 얘기하죠. 식량도 무기도 비축해 놓습니다. 장기전이란 말입니다. 폭력 대신 교육과 문화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오랫동안 서서히 싸워서 공산화해 나가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의 진지를 구축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마침내 사회를 주도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면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람시의 두 번째 전략,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진지를 구축해서 결국은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 도덕적 우월성도 확보해야 한다. 위장전술이죠. 좌파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이미지 메이킹. 절대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식을 획득하기 위한 헤게모니, 진지전. 진지를 구축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최전선, 바로 상식입니다. 그람시는 반드시 사람들의 상식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철학자죠. 개똥 같은 철학이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론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철학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상식이라는 흔적과 유물로 남게 됩니다. 정혼한 신랑이 결혼식도 치르기 전에 죽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시댁에서 평생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죽은 이들을 모범으로 기리는 것이 바로 연료비라는 겁니다. 요즘 여학생들에게 연료될래 하면 망언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상식이었겠죠. 이 상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고려시대는 불교가 문화적, 지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는 불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료되는 게 고려시대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 우리 정도전은 성리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채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연료는 상식이 됩니다.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유교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잃어가면서 연료는 또다시 몰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람시가 말하는 것, 바로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상식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상식의 영역에 공산주의 DNA를 주입하는 이 진지전이야말로 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물들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서적, 고등학교 교과서, 자습서, 영화, 노래 등등에서 곳곳에 뿌리 깊게 내린 공산주의자들의 헤게모니 진지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승만, 얼마든지 욕해도 좋은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내고 초강대국 미국과 맞짱 떠서 굴복시킨 천재성, 그 용기, 우리가 그것도 먼저 배우고 그만한 실력자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박정희 욕해도 좋은데 30년 만에 3천만 명을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킨 그 능력, 그 열정, 그것부터 배우고 박정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욕해도 늦지 않습니다. 청년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고생을 먼저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기성세대 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판도 필요하지만 배움과 성장이 없는 비판은 백해무익입니다. 이제는 공산주의의 진지전에 맞서 하나님 나라의 진지전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싸워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성애가 인권이고 진보고 진리라면 나의 요셉이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부자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만 싸웠습니다. 싸웠더니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의 나와 대한민국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